자, 안녕하세요. 북서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금성 교과서 나갈게요. 자, 금성 그 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89페이지부터 있어요. 자, 그 첫 부분은 이제 후삼국 시대의 전개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서 그 당시 그 통일신라에서 고조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5대 십국에서 송나라로 넘어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고조 초기까지는 아직 5대 십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종 무력에 송이 건국됐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 자, 고려 건국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요때 이제 그 왕건이 국호를 고려, 연월 천수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근거인 송악을 수도로 삼아서 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나가서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해 후삼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부분인데, 여기 눈여볼 게 이제 고조라는 것은 어디를 계승하겠다는 거죠? 고구려 계승시. 예, 이걸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있죠. 이 고려라는 국호는 왕건이 처음 사용했던 국호는 아니에요. 이미 고구려 장수할 이후부터 고려라는 국호가 이제 그 중국 고구려 비문에도 보였기 때문에 고구려 고려가 그 당시에도 병칭 같이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건이 국호를 고려다고 적였다고 했지만 이건 이제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아니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 삼국사기는 김부식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그 고구려와 나중에 그 고구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고조와 고구려 같이 썼을 거야 아마 국호를.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라는 명칭을 이렇게 고정화 시켜놨죠. 네, 그것이 조선시대 통감이 이제 적으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상례화 돼가지고 예전에는 고구려, 그 다음에 왕건이 세운 것은 고려 이런 식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구려와 고려가 그냥 같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같이 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수라는 것을 연호를 이제 천수라고 했죠. 하늘의 명을 받았다. 근데 이 연호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고려하면 연호를 많이 사용한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 뭐, 태조 때나 강종 때, 그 정도 몇 개 사용하고, 그것도 이제 뭐냐면 사용하다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안 쓰진 않았어. 예, 그래서 잠깐 초창기 때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고조가 황제의 나라로 자처하다. 이 부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재, 외양체제와 관련돼 있죠? 예. 그 뿌셈에서 한번 다봤다. 그래서 이제 회동의 천자이신 지금 황제이로 부처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도다. 거기 이제 황제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천하가 한 집안이 되니 천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당대에는 사람들이 황제나 천자가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고려사나 고려사 전에는 그 말이 없어요. 황제와 천자란 말 썼다는 말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칭해요. 왕, 고려 왕을.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 천자라는 말을 썼고 황제라는 말을 썼지만 그 당시 이제 대외적으로 고려가 대외적으로 올 땐 그 뭐죠? 왕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했다. 중국 간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사나 고려사셔도 중국 간의 문제 때문에 고려 왕을 황제로 하지 않고 왕이라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 국왕은 대외적으로는 왕을 칭하져 있지만 대내적으로 여전히 황제로 군림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주변 국가들도 고조를 황제의 나라로 인식했는데 발해 유민이 세웠던 흥묘국이 고조 왕의 표. 이 표라는 것은 대개 이제 신하가 천자에게 올릴 때 올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흥묘국이 고조를 일종의 천자고 보고 자기 신하를 알아보고 표를 올리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도 이제 그 고조에 보낸 국서에 고조국 황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그 당대에 그 고조의 왕을 황제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만, 대의적 관계 때문에 기록에는, 공식적인 기록에는 좀 약간 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후삼국 통일과 그 태조의 정책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지도 있죠? 여기 지도에 보면 각 그 전투의 곳곳이 있어요. 1, 2차 전투, 고창 전투, 공산 전투,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위치들을 좀 파악을 했어요. 예전에 후삼국 시대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관련된 전투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왕권에 확립해서 이제 노비안건법이 예전에 나왔죠? 예, 강종 시대 때. 그래서 강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고 후주와의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왕권을 안정케 했다. 자, 이때 후주라는 것은 이제 그 5대 시대 때 마지막 왕조를 후주라고 하죠. 그래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예. 자, 마지막 왕조인데 이 후주가 강종 시대 때 호주에서 나중에 뭘로 바뀌죠? 중국의 송으로 바뀌어요. 예. 그 송으로 바뀌니까 강종 때 사용했던 그 연호를 폐지시켜 알아서. 왜? 당대 그 송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호 사용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정비에 성종 때 통치체제 정비했다.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이제 채택을 했다.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11조 부분에 대해서 그 외대 문명에 대해서 최승의 태도를 설명해 보자. 그래서 아마 이게 지도서 답안에는 자주적으로 이렇게 얘기됐을 거예요. 자주적. 그래서 구태여 모든 것을 중국과 같게 할 필요 없다. 이게 훈유시표에서 나오죠.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이거는 자주적이 아니라 사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이러고 그 중앙정비제도, 제도정비 내용과 도병마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방제도 이렇게 이제 보고 군사조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관리 임용해가지고 그 과거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벌귀족의 이제 성립에서 이제 문벌귀족도 어떻게 성립됐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자, 요거 이제 볼게요. 93페이지 과거제와 고려시대 문순신 관료. 되게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 내용도 쓸만한 게 있겠어요. 근데 세계사나 한국사 교과서 볼 때는 내용보다는 그 본 내용보다는 그 밑에 탐구 활동 있죠. 거기에 집중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내용들은 웬만하게 풀셈, 개론서 다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한다는 측면이지, 그걸 가지고 뭐 주 테스트 잡아갖고 공부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그 다른 개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탐구 활동이나 사료 학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 아이만 문제도 어떤 분은 이걸 서양사 강제에서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강좌를 봤어요. 근데 반인류 범죄만 나오지 그 아이만 안 나와. 근데 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마 그게 그 교학사인가 그 교학상이나 아니면 미래인인가 미래인 교과서에는 아이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인류 범죄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 강좌에 미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미친 애들 정도인데 그런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보니까 그런 건데 교과서를 공부하실 때 그 아이만 나오는 것도 되게 보면 예전에 그 어디냐면 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료 부분에 나와 있어. 그 밑에 탐구 활동 부분. 예. 그래서 그 탐구 활동이나 그 더 알아보기나 그 부분들 집중 좀 봐두셔야 돼요. 공부해 두실 때.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고려에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관료들은 과거에 합격하기에 열망했다. 그래서 그 과거 합격률이 높은 사립학교가 국자공도 육성하였고 음서로 간직을 얻는 뒤 다시 과거를 보는 것이 흔했다. 그래갖고 이제 고려사의 열전에 보면 그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사람은 340명. 그다음 음서 출신자들 40명.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음서 출신자들이 9명이 다시 과거에 극제했다. 그래서 순수한 음서 출신자들이 30명이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음서가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과거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과거 합격이다, 과거에 합격한 관료다 해도 실제로 상당수가 음소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은 문벌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소에 합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명예직으로서 과거에 보니까 이제 과거를 보는 거고, 음소에 합격했다고 해서 뭐 간직 제한에 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관 자주와 그 다음 그가 주관한 과거에 급제한 문생들 간에 자주 문생 관계가 맺어졌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은 자주 문생은 관료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동년이라고 서로 취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오늘날 동기란 뜻이 동기. 근데 참고로 동기란 말은 지금은 그냥 같은 입사 연도 이런 사람들 이제 동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동기란 말은 어떤 거냐면 형제간을 칭할 때 동기라고 했어요. 같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기란 말이 형제 자매까지 확대돼 갖고 동기란 말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신특강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녀가 평등하다는, 고려시대까지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기란 말은 어디에, 그 당시 중국에서는 남자 형제만 붙이는 말인데, 우리는 여자 자매까지, 형제 자매까지 다 붙이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동령이라는 말 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포샘에도 나와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자주 문생의 관계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민왕 때 뭘 실시했죠? 전시제도를 실시했죠. 전시제도. 이거 뭐 송나라 때 전시제도 똑같아. 고려나 송리나 자주 문생 관계를 이제 척결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이제 대외관계에서 이제 쭉 내용인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송나라가 있을 때 항상 시달림을 받았어. 왜? 고려는 송이 제대로 그걸 대처 못했기 때문에, 컨트롤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북방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는 있어줘야 돼. 절대 강대국들이. 그래야지 그게 안정망이 돼갖고 질서가 잡히고 주변이 요동을 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도 계속 시달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좀 고마운 게 뭐냐면 미국이 절대 강자거든. 물론 미국을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미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계 질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싸우게 되고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송이 그 역할을 못했다. 오늘날 미국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침입을 이제 보면 세 번에 거쳐서 침입을 했죠. 이거는 뭐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천리장성의 위치가 압록강에서 도롱포까지 이렇게 쌓았다. 그래서 북방세에게 침입을 대비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여진정벌과 동북 구성개척 부분은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서는 요걸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동북 구성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예전에는 항은평안설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통론에는 항은평안설 지도를 그려놓고 예전에 국정지도서까지만 해도 항은평안설 이렇게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되게 일본 간학자들이나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항은평안설 주장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길주설을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길주. 그래서 이제 길주 이남설인데 되게 길주 이남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면 동북 구성을 쌓았다는데 이거는 여기가 이제 두만강 유역설이죠. 이건 맞지가 않다고. 구성의 위치가 이거 어떻게 9개 쌓고 이렇게 방어를 하냐. 방어할 수 없는 그 넓은 구역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적당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마천양 이남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근데 이 지역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적 있잖아요. 언제까지 올랐죠? 공민왕 때. 공민왕 때 그 당시 쌍성총광구를 회복하고 마천리 이북까지 영토를 확대한 거 아시죠? 네. 그때 그 경계선이 길주 이남 쪽이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우리가 길주 인왕과 어느 정도 연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북구성의 그 차지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공민왕 때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방어적인 측면에 볼 때도 구성의 위치가 여기 맞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합리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공행진설, 그 다음에 길주설, 항을평안설.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볼 때는 길주 이남설이 좀 약간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사료들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엄밀하게 이제 동북 구성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를 지금 지명으로는 유추할 수 없어. 고조사에는 있긴 있는데 예전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 지명으로는 뭐냐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견의 난과 몰청의 난은 이제 좀 보시고 거기 이제 고조사에 나와 있는 그 몰청의 난 기록 외워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몰청의 난의 신체적 평가 조선사 연구초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무신정권 성립에서 이제 그 내용들 각자 보시면 됐고 여기 뭐 관련된 기구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최충원의 개혁과 그 실사 해가지고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명종에게 국왕 명종이에요. 이 명종은 이제 나중에 최충원한테 쫓겨났죠. 이 사람에게 올린 그 봉사 10조가 있어. 식마다 다르지만 이 봉사 10조 시무 10조라고 해요. 근데 봉사나 시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무 28조라는 말도 있지만 봉사 28조도 있죠. 예. 별칭이고. 그래서 봉사나 시무나 그 당시 상황대에서 어떤 건임을 올린다 그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내용을 볼 때 고려사회가 심각한 폐단이 있었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지의 문제도 있었고 함부로 그 다음에 조보를 공평하게 걷지 못한다. 이런 것은 뭘까요? 세금을 함부로 걷는다. 징수 규정된 그 외에 함부로 남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비보 위에 사찰이 없을 거. 비보 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이거 뭐냐 사찰이 남설됐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고리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단들이 요 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표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최초에 그런 글을 올렸던 배경이 뭘까요? 그 당시 이제 그 무신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최초는 초창기 때 각지 농민 반란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농민 반란에서 이제 진압을 했지만 그대로 진압만 계속해서는 좀 곤란하죠. 근본적인 것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그걸 제시를 했던 거죠. 물론 그 밑에는 최충원이 그걸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최충원이 그걸 올리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개선했냐? 전혀 아니었죠. 예, 그냥 그렇게 개선하고 올리고 나서 그냥 입 다물었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최초의 개혁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봉사 10조 내용에 어떤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였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올린 배경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목 항쟁 관련된 내용들 이제 각자 보시고, 자, 삼별책의 대목 항쟁을 좀 볼게요. 요거. 자, 배중성을 중심으로 삼별초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고조정부의 반발을 붕괴했다. 왕족인 승하원을 세우고 진도의 근거를 옮겨 궁궐과 성곽을 쌓고 그 다음에 수군을 조직하고 서남해안 도서직을 점령했다. 또한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내서 몽골의 침입 가능성을 권고하고 연대할 걸 싸우게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요거 외교 문서를 이제 고려 첩장이라고 하죠. 근데 원나라 그 원종의 그 외교 문서도 같이 있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고려와 원나라가 뛰어난 나라니까 그냥 항복하고 조언 갖다 바쳐라. 근데 요 외교 문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 몽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첩장에 대해서 토시를 남겼어. 고려첩장 불시 조조죠. 약간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관리가 메모를 작성했는데 이게 고려첩장 불신 조조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71년 5월 네, 연합군들이 그 급습하고 패퇴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공격했죠? 진도를 공격했고 그때 배준수에 전사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고조사에 없어요. 이게 내용이요. 그래서 전에 오는 전설 민당 그 내용이야. 그래서 고조사의 배준손 열전에는 이성의 배준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배준손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딴 사람 얘기로 채워져 있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뒷마디 뒤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다만 전해지기로는 그 당시 그 여몽연합군이 왔을 때 싸우다 죽었다. 이거는 뒤에 구조로 전달 그 내용이고요. 자, 하여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제주도가 항파도 이성에 근거해가지고 싸웠다. 삼바초의 항쟁은 민족주의 관점에 입각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민족사의 의의를 부정할 수 없지만 삼별초가 누구의 자녀색이죠? 무신 정권의 자녀색이죠. 기득권을 지키려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원의 내전 간섭 부분을 각자 보시고 이 부분은 원간섭기 때 사회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국민화 개혁 정치 중요하죠?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민의 반원 정타 영토 회복 내용들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사료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 사료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예전에 신돈의 정밀변경 사업 관련된 사료는 공사 기초에 나왔어요. 유명한 사료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그 좀 각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제정책은 그 당시 이제 고조시대 때 좀 능력이 볼 게 뭐냐면 개간을 상당히 장려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항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간을 장려해가지고 농업생산 올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시과 제도는 다 중요한다고 아시죠? 요거 이제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농업 발전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 좀 볼게요. 자, 농업을 중시한 고려 정부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 노력했고 항무지를 개간하며 토지 소유권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동안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정책을 폈으며 그 다음에 연안이나 저습지의 간첩 사업도 했다. 간첩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갯벌을 메꿔가지고 뭐죠? 농토를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그 당시 간첩 사업이 강화도예요. 강화도. 원래는 강화도는 지금 한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강화도는 한 개 섬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원래는 세 개 섬이었어. 원래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많았냐면 갯벌이 있었어. 갯벌이.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갯벌인데 되게 이제 나중에 강화도에 천도를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갯벌들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메꾸는 작업들을 했어. 근데 이제 고려 때는 조금씩 메꾸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 때 숙종대 와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갖고 여기가 다 뭐예요? 메꿔졌어. 요 부분도 다 갯벌이었어요. 요걸 이제 뭐 메꾼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갯벌 중간중간 세 개의 섬을 하나 막 만드는 과정에 갯벌 메꿨잖아요. 주변에 것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어상의 문제점이 생긴 거야. 왜냐면 강화도가 되게 공격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앞에 바다도 있지만 그 밑에 내에다해서 물살이 센 것도 있죠. 거기도 있지만 상륙하기가 힘들었어. 적군이. 왜 그러냐. 특히 유목민족들이 상륙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갯벌로 다 구성이 돼갖고 상륙을 해도 갯벌을 먼저 지나고 가야 돼. 근데 갯벌은 말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말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발목 나가잖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방어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내성 정도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강화도가 이렇게 하나의 섬이 되고,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기 되니까, 갯벌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쉽게 상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강화성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애성을 쌓고, 요 주변에, 그 다음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볼을 만들기 시작했죠. 볼을. 강화도 보면 그 중간중간에 조그만 진지들 있잖아, 보. 네, 그때 만들어진 거야.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간첩 사업이, 이런 것도 있었다.
특히 이제 강화도가 대표적인 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구국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설치된 것도 미개척지 또는 후진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정책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고조 초기 때까지는 거촌 중심이었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조그만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행정구역을 편입하기 좀 그러니까 여기 항소부국을 설치해가지고 국가가 그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물론 이제 간접적 파악을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특수행정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군역으로 나중에 편입되잖아요. 물론 일반 군역 편입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항소부국의 항쟁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분산돼 가지고 예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항소부국의 작은 촌까지도 사람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반 군역에 편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향소보국의 특수행정구역 설치는 나름대로 지금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미흡하지만 국가 입장 할 때는 뭔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설정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관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농민들은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업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헥타르 경삼에 농토를 만들었고 그리고 12세기 강화도 중심 연해한 간척 사업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죠. 여기에.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도경이 이제 쓰여진 시점이 대개분 12세기 정도 돼요. 요 당시에는 요런 평야가 적기 때문에 산전을 만드는데 그 지형의 높나비가 지형에 따라서 경제가 무척 힘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사다리 계단 같았다. 계단식 농법 있죠. 계단식. 이렇게. 이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보면 산에 다닥다닥 해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추세였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고려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평야가 개척되면서 평교로 바뀌게 돼요. 산전이. 이거는 고려 중기 때까지의 어떤 모습들이죠. 자, 그 다음 농법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활발했는데 특히 농법 개선은 고려 후기 때 되게 집중적으로 했죠. 요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가축이나 사람의 분노, 퇴비 등을 주어 그 당시 지적을 회복시키고 실익법을 개선하고 후경을 하지 않고 매년 경쟁할 수 있는 농지를 내놓았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연작, 상경.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연작, 상경. 자, 그래서 저수지와 본을 비롯한 수익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원의 농사 집요. 이것도 예전에 농사 직설과 관련된 거 할 때 시험 문제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 농법을 보급하고 새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2년 3작 연자법이 시행됐다. 그래서 2년 3작 2년 주기로 해서 경작지 3개의 작물 연이어 경작하는 방식인데 주로 조, 보리, 콩 이런 것들 경작을 했고요. 그 다음 남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가 이제 도입됐고 목화 재배도 일어났고 등등. 그래서 이제 정부와 농민층의 노력으로 고려 중엽 이후에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연농이 증가되고 경제력으로서 부자가 되는 농민도 늘어났다. 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자,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고려 중엽 이후에는 하산도 지역에서 상당히 뭐냐면 평야 지역 있죠? 거기에 인구가 증가됐다고요. 이게 이제 국부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하산도 지역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 왜냐하면 하산도 지역이 특별하게 인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인재도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당송 이후부터 이제 강남의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합격자 상당수가 어디에 나온 거야? 강남 지역에 나온 거야.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건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가생 번경 상하도단데 원래 이거는 불교 탱화예요. 탱화. 근데 탱화도 거기 배경 사진이나 배경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 때 모습들 그려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사회경제에서 연구할 때 상당히 뭐냐면 도움이 되는 사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과 상업발달 이제 보면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앞에 있었던 것들을 했으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고려사에 있는 화폐 정책 내용이 있죠. 요거 어디에도 많이 봤던 거죠. 어디에도 많이 봤을까요? 이거, 예?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거 아니야, 기출에. 뿌셈에도 있는 내용이고, 신뿌셈 사회도.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해 두실 때 항상 이 탐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기출 사료들 이렇게 많이 나와. 예. 그래갖고 사료학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야. 요거는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죠. 요거 그대로 나온 거죠, 이거 그대로 나왔네. 이거 진짜 신출. 예. 여기 철저히 뭐죠, 이거? 권원중보. 근데 이거 되게 쉽죠? 권원중보. 저도 예전에 시험 문제 냈긴 냈는데 이것도 못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권원중보를. 왜 이렇게 쉬운 걸 보는데 하여튼 이거 주도된 시기는 여기 왕이 목종이니까 언제 때 주도했어요? 성종 때 만들어진 거죠. 성종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 내용을 보면 한원공의 상소가 뭐예요? 그럼 지금의 선왕의 정책을 개선해 철저히 사용하고 축포를 금지시키니 누가 목종이 그쵸? 그래갖고 정통적인 유통 양식이 흔들려 놓았으니 결국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쌤 이제 강독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신부쌤에서 이 사람은 이제 목적은 아버지 정책을 계승하려고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정책을 계승해서 촛불 사용을 금지하고 철전만 사용하도록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았고 한원공이 상소를 올려서 결국에는 어디에서 만족해서 간영상점에 그러니까 그 음식이나 차 이렇게 파는 간영상점에서만 유통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임의로 사용하게 했고 결국에 이런 정책도 목종이 거의 죽일랑 말랑할 때 이제 폐지가 됐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밑바닥에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또 볼 수 있죠? 토풍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것 축포 사용을 주장한 측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풍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건데 목적 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야? 천추태우죠. 폐서 출신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목종이 자기 아버지 정책을 개선하려고 해도 추진력을 못 받았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천추태우를 비롯한 폐서 출신의 호적세력이 조정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름대로 또 경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고려의 백성들이 화폐 대신에 토산물로 교육하기를 이제 환물화폐죠.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화폐를 유통할 만큼 상품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조선 후기 때 가서야 가능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옆에 뭐 중국은 당연히 먼저 발달했겠지만 일본보다 느려요. 일본은 기독에 보면 가마쿠나 막고 있을 때부터 물론 자기 화폐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동전을 가지고 와갖고 주로 상품 활동할 때 많이 사용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경제활동 측면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대외무역 활동은 뭐 그냥 각자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신안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신안선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바다로 이동했죠. 이렇게 육상 교통도가 발달이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철도라든지 그 당시 뭐 도로 그 자동차 왔다 갔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물건들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는 육상 교통은 되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해상 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근데 이제 해상 교통 이용하다 보면 이제 배로 이동하다 보면 위험도 있죠. 그래서 뭐 폭풍우가 불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암초에 걸리거나 등등 해갖고 배들이 많이 파손됐어. 그래서 이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한이죠. 배를 가라앉으면 세월호처럼 많은 사람이 또 죽잖아. 그렇지만 이거 좀 후대 사람들 입장일 때는 그게 나름대로 뭐냐면 사회 가치가 있어요. 바닷속에 잠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생활 유적지나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안선이에요. 신안선.
그래서 1976년에 이제 신안군 앞바다에 발견된 것인데 이때 침몰선에서 이거는 14세기 원에서 이제 일본을 갔던 교육선인데 아마 중국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원의 도자기뿐만 아니라 고려와 일본에 만든 물품 몇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배는 중국의 원의 경원에서 일본 교토가는 물품을 실은 무역소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여러 뭐냐면 선박들이 침몰돼가지고 많이 이제 그걸 나중에 인양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인양 결과 그 고려가 만들었던 배의 특징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바다 심화에 있을 때 목선은 썩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산소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 어떻게 이게 썩어 없어져.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따로 보존하는 곳이 있어요.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보존하고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 목선의 유형을 보존하는 그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질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생활은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예전에 그 당시 이제 경제적 활동, 농장 학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얘기했고요. 양민의 경제생활은 이제 했는데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천민의 경제생활인데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고려시대 농민의 심리생활 보는 중미적인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넘어가세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신문 귀족에도 이제 그 귀족과 중류층을 각자 보시고 그 밑에 이제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본관제를 보죠. 자, 고려시대는 본관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본관에 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를 본관을 잡고 거기에 이제 성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그 고려 초기 때는 자기 본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 이주의 제한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주의 제한을 허용할 때는 자기가 관리가 됐을 경우에 어디로 가는 거죠? 개경에 모여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문벌 귀족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죄를 짓고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기향을 그라고 하면 이거는 그 당시 형벌령 인식했죠. 왜 형벌령 인식했어요? 거기 내려가봤자 자신의 기득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형벌로 인식을 했지만 고려 후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내려가갖고 기득권을 터줏대감들이 많아지게 되고 유황 풍간집 같은 거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게 형벌로 이제 인식하지 않았죠. 예, 이게 변화가 있었는데 자, 본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유민이라고 했어요. 유민. 이것이 고려 중기 때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농장이 확대되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본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고려 후기 때 가면 원나라치 때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그때는 떠돌아다녔잖아. 산성해도 입보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원나라 후기 때 들어와서는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는 본관제의 의미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돼. 초기 때 의미의 본관제. 그래서 이때 본관제는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지금까지 본관제는 뭐냐면 나의 조상이 예전에 거기 살았다는 의미밖에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민양 박씨인데 네, 족보도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민양 박씨 보죠. 예. 민양 박씨 같은 경우에는 내 조상이 예전에 민양에 살았다. 그 정도죠. 여러분도 뭐 김혜김 씨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다 똑같은 의미죠. 자, 그만 읽어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사람들은 특정 지역을 본관으로 정해줘 그곳에 거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 본관의 행정구에 명칭했다. 난경사람, 다인철소 사람이나 불렸다. 이렇게 보면 내가 난경에 살고 있고 다인철소에 살았으면 오늘날 내가 강남에 살고 있고 내가 양주에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강남에 사는 사람과 양주에 사는 사람이 어때요? 신분적인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평등한 사회에 무슨 그런 게 있겠지만 신분적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내가 강남에 산다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랬어. 내가 난경에 살고 다인초소 살면 그 당시 사람도 오늘날 난경은 중에 뭐가 되냐면 강남이야. 다인초소는 오늘날 양주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나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딱 본관만 들어도. 예. 자, 본관은 되게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살고 있던 고을 정했는데 왕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관이 일반 군현인지 향소 부국에 따른지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뭐 어떻게 감히 너네 따위가 나하고 상종하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처럼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은 본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과거에 합격하거나 군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이주하기 어렵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문벌 귀족만이 본관이 있었어요. 이 본관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살까 해서 개경에 모여 살아.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뭐냐면 조선시대 양반보다 좀 약간 지배층이 보기 좁은 게 개경에 모여 살았던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에 양반들은 전국 각지에 다 살고 있죠? 이게 좀 차이점이죠? 자, 하여튼 농민항쟁기에 많이 나타났던 유망민이라는 건 곧 본관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자기가 태어난 호족계는 한번 정해진 호족은 계속 있어야 돼. 근데 당나라 때는 그게 붕괴됐죠. 그래서 이제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붕괴됐는데 이들을 이제 뭐냐면 다시 본관으로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주에 등록시키는 가도 정책 같은 걸 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시키는데 제 생각에 이런 제도는 고려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제도 갖다 뺏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 그 제도들 보면 그 기원들 보면 다 중국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고려사, 조선사를 금방 이해가 돼.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야, 그 다음에 뭐 양민과 천민이 있는데 각자를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소가 있죠. 그래서 이 소를 보면 고려시대 전국에 거쳐 금, 은, 철, 자기, 종이, 기와, 순, 멋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가 있었다. 소의 주민은 일반 군현 양민과 마찬가지 양민이었지만 공물의 부담이 더 가중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명확소처럼 적극적인 항골통이 일반 군현 승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적에 나온 유기의 내용들 보시고 신분구조의 변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신분구조 예가 이제 있어요. 고려 시기 때 뭐 신분제 사였지만 나름대로 그 신분의 어떤 개방성의 신분변도 있었다. 물론 이때 개방성이라는 거는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라와 비교해서 전 시대보다는 좀 개방됐다. 왜 조선보다는 개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의 개방이 상하 이동이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 자, 그 예가 있어요. 향리가 어지도, 사대부로 한 예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향리들이 가거제를 통해서 사대부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향소부국 주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공, 군공,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군사적 공헌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이민이에요. 이이민. 예. 이 사람은 수박이도 잘해서 이제 장군 중량ger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역관 출신들이 재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관인데 이게 뭘까요? 몽고 역관. 그래서 그 유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했고 조인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거 유천신과 조인규는 그 신부샘에도 관련된 사례가 나와요. 예, 몽골을 잘해가지고 재상지까지 올라가고 심지어는 자기 조인규 같은 충성왕의 후비도 가죠. 예, 그 다음에 거울도 등업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다양한 사회 모습. 이게 이제 조선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조선은 한 가지만 믿었죠. 뭐죠? 성리학. 유일하게 성리학이야. 네. 그래서 고려사회, 조선사회 상당히 획일적인 사회예요. 근데 고려는 유학, 불교도 믿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뭐죠? 도교도 있고, 풍수지리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포용했죠. 그래서, 조선 사회보다 상당히 다원화된 사회예요. 다원화되네. 네. 그래서 보통 고려사의 특징을 놓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해요. 조선보다는 상당히 다원화된 사회다. 유교와 불교와 풍수지리와 도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팔간회라는 행사죠. 팔간회.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일성생에서 이제 정통인 간습법을 따왔다. 예. 이런 것들이 조선하고 좀 다른 거죠. 조선은 철저하게 대명률 따왔어요. 예, 간습법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향도와 매향비를 좀 볼게요. 자, 고려시대는 향나무를 땅속에 묻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미륵불이 나타날 구원해주기를 기원하는 불교 신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죠? 매향 활동이죠. 여기에서 이제 향도라는 말이 유행됐고 그래서 향나무를 땅속에 묻는 활동, 즉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라는 의미에서 향도라고 했죠. 향도는 향나무를 묻는 곳에 비석을 세웠는데 이걸 매향비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시대 매향비는 고성, 정주, 사천 등의 주로 해안지방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매향비가 해안지방에 많이 사용된 것은 외구와 같은 외적의 침탈이 많았던 관계로 보인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다른 책이 없고. 그래서 매향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리를 향도라고 하고 향도의 역할 변화는 그 통일신라,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 이제 보면 고려시대라는데 일반적으로 개별가족 중심으로 생활했고 노부모 분양을 하거나 처가에다가 대가족으로 살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분가할 수 있었다. 혼인풍습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대체로 일부 일처제가 지켜졌다.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떳떳했고 자연스럽고요.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이와 외손자도 은서의 혜택을 받았다. 이거는 처계와 동시에 모두 강조된다는 거죠. 목에도 강조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게 이제 뭘로 넘어가죠? 북의 사유 넘어갔고요. 북에만 강조해.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자녀상속에도 구문상속의 원칙이 했고, 그 다음 결혼 후에도 부부의 죄에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상속할 때 그 출처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편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소유할 수도 있고. 예, 이것이 조선 전기까지도 계속 가요. 그리고 상속할 때도 내가 원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바뀌냐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여자의 재산권이 제약받아. 그래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때도 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고려 여성들도 자신의 재산을 갖고 사업에 투자하거나 각종 기부에 또 통해 사회적 영향을 행사했어요. 특히 그 고려시대 때 이후 조선까지 이게 그 전기까지 여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기부했을까요? 여자들이 상당수가 뭘 믿었냐면 불교 신자였어요.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불교에 사찰에 많이 기부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거 되게 비난을 하거든요. 돈을 왜 사찰에 갖다 주냐. 예. 뭐 자기 돈 자기가 갖다 주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 예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시대 여성들은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종교행사를 참여했다 등등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예전처럼 그 박유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죠? 추첩 논의가 있었잖아. 이건 고려의 정통적인 제도가 아니라 원나라 간섭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일부 일처 다첩제. 그래서 첩을 주자. 그렇지만 이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첩을 주자는 이유는 나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일단은 남자가 적었어. 원나라 싸우는 과정에서. 거기다 원나라가 또 뭘 요구했죠? 홍련을 요구하니까 결혼하면 뭐냐면 데려가지 못하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좀 구제해준다는 심정으로 첩을 두자라는 논리를 핀 건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숭불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태종의 청시 관련돼 있죠.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교강검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론적으로 도의적인 교상과 진리에 관념하는 실천하는 수행과 관심을 함께 닦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종에서 중시하는 이론의 영마와 성정에서 중시하는 것들을 아울러 강조했다. 이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도 나오죠. 예전에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우지 주장한 정해쌍수하고 동호점수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생포가 나오죠? 네, 장생포. 요거 명칭 정도 외워두셔야겠죠? 장생포 명칭.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려정계 국자관과 교육과정 학부평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뭐 예종 때 7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6학은 유학, 간학제는 무예를 교육했고 이거는 무학을 왜 뒀냐? 당시 북방민족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당시 국제정세가 반영된 거고 자, 인종 때 유학과 함께 기수학부도 같이 설치했다. 그래서 요거 뭐 국제학은 무무관 3품, 태학은 5품,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가 기수학부는 4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들의 자제가 입학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과 이제 있는데 만권당인데 요 만권당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청서왕이 왕위를 충수하게 물려주고 원의 대도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 세운 서재이자 독서당이다. 그래서 남성 출신의 유학자들이 많이 와서 교류를 했고 요때는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충성왕 신화로 와가지고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주요 통로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교와 민간신앙 부분 각자 보시고 풍수지에서 이제 유행했는데 요게 눈여롭게 김희재의 남경철도 주장해요. 요거 예전에 기출사료에 나왔던 거죠. 자, 요 시기가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시기냐 고려 중기 때 얘기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자, 도성계에 이르면 고려의 땅에 상경이 있으니 송악은 중경이 되고 목명은 난경이 된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난경 천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관련된 거 보면 고려 중기에는 한양과 서경이 나라의 운세를 바꿀 명당을 주목받았다. 한양 명당선에 근거해 한양을 난경으로 승격시키고 난경에 궁궐을 지어서 왕이 몇 달씩 머무르게 됐다. 요때 이제 그 난경에 궁궐을 지었는데 요 궁궐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경복궁이 되는 거예요. 경복궁. 그러니까 경복궁이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예전에 난경에 있었던 그 궁궐을 뭐냐면 확장시킨 거예요. 예. 자, 인종 때는 서경 명당서를 제시해 수도를 옮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간에 그 다음에 항고제가 있어요. 이 항고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항고제라는 건 뭐냐? 자, 항고라는 재단을 만들고, 항고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천원지방이라 가지고, 한원 둥근고 네모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둥근 지붕에, 그 뭐냐면, 그 건물 있어. 거기 가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갖고, 하늘에 제사를 지는 거야. 근데 이 유교의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지는 건 누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려는 자칭, 황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조선은 거의 못했죠. 뭐 초기 때 잠깐 있다가 거의 없어지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는 항고제에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때 제국이라고 선포하고 나서야 항고단을 만들어놓고 같이 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유교 사상에 따라 안쪽의 단장은 둥글게 바깥 단장은 네모지게 세웠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근현대에서 보면 이제 그 항고단 사진들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제의가 초대예요, 초대. 그래서 고려시대는 도교 사원에 10여제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제사에 올렸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국왕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 망령의 구제 등을 빌고 천재지변이나 전란 등의 재난 역부를 기원했다. 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국 이상국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고려 그 정계 문화교류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정계 외교 문화인식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왕이 탐나와 연암의 큰 목재를 베어서 큰 배를 만들어 송나라 통상을 통하려고 하였다. 내사 문화성의 나라이기를 우리나라는 거란과의 우호 관계를 맺어
변경에 위급한 일이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니 이런 방법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난 경설륜에 보내온 외교문서에서는 거란 외교문서에서는 동으로 여진과 결탁하고 송으로 서로 송나라에 대한 왕래하니 이는 무슨 계책을 꾸미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약이 흥왕한 지가 벌써 오래다. 상선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귀중한 보배들이 들어오니 송나라 실로 도움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거란과의 국교를 영원히 끊지 않고선 송가 사절을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올 때 이제 그 당시 고조가 처했던 외교 전략은 뭘까요? 예? 적당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실리를 추구하자. 그래서 주로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거란하고 이제 그 당시 관계를 보면 거란하고 3차 침입을 이제 받았잖아. 그때마다 뭘 했냐면 입조 약속을 하고 조공 외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조공 4대. 그러니까 조공 그 4대 외교를 하겠다고 했죠. 4대 외교를 맺으면 할슈타인 원칙과 그대로 적용돼 갖고 누구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송나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송나라 관계 끊어놓고 거란에 조공 사절단 보내놓고는 실제로 그 관계가 안 끊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란이 그걸 항의하고 고려 정부에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냐면 송나라 사절을 보내서 안 된다. 거란이 뭐라고 한다. 다만 여기는 안 나와있는 단서가 붙죠. 다만 뭐죠?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야. 네, 비공식적인 관계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숙종 때 그 의천 있죠. 의천이 중국의 불경구하고 불교 배우러 갈 때 조정내에서 되게 반대가 많았어요. 왜 반대가 많았냐? 의천이 나이가 어리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송나라하고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괜히 보냈다가는 그 당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허난종 그 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요가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연결이 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송과의 교류에서 이제 많은 걸 얻었다.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송은 요와 금을 견제 목적으로 선진문물을 전달하고 고려 한심을 살려고 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 가운데 이제 송에 국자감이 입학하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적잖았고 고려 귀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의천이 송에 가갖고 수집한 그 여러 가지 불교 관계 저술 목록을 정리해서 신편 그 뭐냐면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었고 손의 목판본이 고려 목판 인쇄술 발달과 대장경 조판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리고 송나라 자기가 고려 청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죠. 등등. 그 다음에 요와 금의 이제 비유 그 교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려 청자의 발전을 볼게요. 청자가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항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월주가 상당히 유명했는데, 자, 이곳에 비롯한 중국 각지의 청자 그 제작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그래서 고려는 아름다운 색감과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예술성을 더욱 발전시켜 고려 청자를 만들었고 중국,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고려전기에 특별히 기교를 부리지 않는 순천자를 주로 제작했고 11세기 거치면서 형태의 다양성과 빛깔의 우아함을 더해서 12세기 전반에 고려 청자의 비색 청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12세기 중반에 정통 공예기법을 응용한 상감법도 만들어졌고 그 유명한 상감청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감청자가 있다가 고려 청자의 주요 있다 13세기 중반까지 유행했다가 뭐냐면 점차 쇠퇴됐다. 이런 것들 있고. 자, 고려계의 문화교류 이제 볼게요. 자, 그 원 간섭기에는 이 원이 세계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시아 대륙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중국과 이슬람 문화가 동시에 이제 전달이 됐고, 그리고 다양하고 이색적 문화도 같이 도와서 이게 융합돼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생활무역 문화 교류에서 고려 양과 몽골 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거기 밑에 보면
그 관련된 그 내용도 있죠. 뭐 소주꼬리, 천릭, 쪼뚜리, 설렁탕, 이런 것도 다 몽고에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버슬라치에서 치자 붙는 거 있죠. 전미사로서. 그다음 수다 이것도 다 몽고에서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천산대역도에 보면 그 당시 병발하고 호복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몽골 쪽처럼. 예. 그래서 이것도 몽골 양식이 그대로 들어온 거야. 몽골 생활 양식이. 근데 주의할 것은 원나라가 강해서 한 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야.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 학문과 사상과 과학과 기술을 보면 고려 후기 때 이제 성리학이 도입됐다. 그래서 안양은 원에 다녀서 주자의 저서를 뺏겨오고 공자 주자의 하사를 가져와 성리학을 소개했다. 충성왕은 원나라 수도 망건당을 열어 고려와 원의 학자들이 만나 학문고려라는 장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있고 이재현이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이색은 원나라에 유학해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원의 과거의 학교가 간직에 역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나라의 과거에 학교 간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 고려시대 때. 고려인들 중에. 그래서 지금 뭐 그 미국에 가서 SAT 보는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과거제도도 원나라 과거제도도 누구의 건의를 받아갖고 했냐면 충성왕의 건의를 받고 시작됐다고 해요. 이 과거제도도. 자, 그다음 불교도 교류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고려의 원 황씨가 관계 맺은 사원도 많고 원의 수도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의 사찰도 창건했다. 그래서 보호를 비롯해서 그 당시 고려의 승려들이 원에 왕래할 거야. 고려에서는 간행된 불경이 원에 전해졌다. 그래서 원의 불교 건축 기술이 고려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고려 간의 문화교를 통해서 많은 과학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천문학, 역법, 수학, 이스라엘 천문학, 역법, 수학 같은 것들이 과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고, 그래서 고려는 원의 수신력을 채용하고 천체의 주기적 운행과 시간계산법에 대해서 지식을 넓혔으며 그 성과는 조서에 이어졌다. 농상지교 같은 농소들도 같이 들어와서 있고 목화도 들어왔다 등등 있고 그 밑에 이제 개경 경청상지 10층 서탁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원나라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문학을 보면 고려시대도 실록이 편찬됐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종 때 삼국사를 만들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학을 기초해 기전체 편성한 가장 오래된 사서죠. 그 기전체 내용이 있어요. 봉기, 세가, 열전, 지표 이렇게 구성된 역사 형식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 고려 삼국사기는 봉기, 세가 넣고 지, 열전 이렇게 있죠. 표까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계승 의식이 그 삼국사에 많이 들어가 있고, 고려 후기 때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 문화의 올바른 이해가 대두됐는데, 이때 뭐 해동 고승전, 동명왕평, 상우유사, 자양홍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학 작품들이 많이 전달됐다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놓은 상공유사, 제하홍기 좀 볼게요. 자, 원간석기에 편찬된 대표적 역사서로 1년이 쓴 상국유사와 이승우의 제하홍기가 있다. 자, 이 두 책은 모두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고 있죠.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문화 정통을 자연스럽게 서술했다. 특히 단군을 비롯해 역대 시조의 신비로운 탄생과 업적을 강조하여 고려가 몽골과 다른 독자적인 활동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다. 당시 몽골 문물을 유입되어 고려인의 풍습과 일상생활에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자 새로운 민족 정치 상립 움직임이 나타났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상공유사는 경주 중심의 신라 불교 정통을 주로 소개했고 제하홍기는 유교 중심의 불교 도교 문화까지 포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공유사와 제하홍기의 차이점을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쓰라고 하면 민족의 정체성 상립은 공통점이고 상공유사는 주로 그 신라 불교 정통을 주로 소개했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가 또 공통점이 있는 측면에서 있어. 신라 계승의식을 같이 포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왕홍기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 도교, 문화까지 포괄했다. 이렇게 차이점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타업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인데, 다포 양식보다는 주심표 양식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심표 양식의 특징 중에 공포 있죠?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무게의 기둥이나 처마 밑에 지붕의 무게를 기둥이나 벽으로 전해주는 부속 나무판을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를 기둥 하나 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심표 양식이고, 여기 공포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무슨 양식이 되는 거죠? 다포 양식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베올린 기둥 있죠? 이 베올린 기둥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베올린 기둥 양식은 그리스에도 보여요. 파르타는 신전 아시죠? 엔타시스 그것도 베올린 기둥 양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뭐가 많았냐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상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그 부다, 이 부다를 탱화라고 하죠. 벽화. 그래서 이걸 많이 그렸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들 상당수가 어디에 가 있다고 했죠? 일본에 가 있어요. 약탈당해서. 자, 뭐 과학기술 발달은 이제 각각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게 하통통과라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하양 및 학위 제조를 맡았던 임시관청, 우왕 때 채무센의 건의도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곳에서 대장구포를 비롯해서 20여 종의 학위가 생산돼서 고려말 왜구를 격퇴했다. 자, 거기에 이제 대장경이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대장경의 구성이 나오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경, 그 다음 율, 논이죠. 경은 부처님의 설법, 율은 불제자 지는 계율, 논은 경과 율에 대한 해석과 논술이죠. 이걸 정리한 총서인데 대장경은 독자적인 불교 체계를 세우고 불교를 집대성할 수 있는 문화 영역과 함께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졌던 거고요. 1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송월선두도 고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한역 대장경을 만들었고 고려는 현종 때 권한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처음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게 초조대장경이죠.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국내의 자족, 송과 요의 대장경 및 그 불서를 강국에 수집하여 창조하고 만들어졌으니 아쉽게도 몽골 침입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목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목판 인쇄물 중 일부가 남아있어요. 예. 자, 그 다음 고종 때는 그날 대몽황제의 의지를 만들어서 대장경을 만들었고 이걸 팔만대장경이 한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과 권한 및 송의 대장경을 만밀히 대조하여 수정 보완을 했다. 일부 경전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고조의 문화의식과 민족의식을 담고 불교의 국제 고조 성과를 방영한, 왜냐면 이게 이제 고조의 불교 외에도 중국 불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권한이나 저 송나라 시대 때 불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기록한 이제 그 등록한 세계문화 기록의 또 문화재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원과 교와 세계 넓어진 세계관. 그 몽골은 유다시아 대륙을 이제 정비를 했잖아요. 지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동서 문화 교도도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고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인식대에 그래갖고 그 당시 조선 초기 때 만들어졌던 홍해강릉 역대국 지도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홍해강릉 역대국 지도 보면 물론 그 조선하고 그 중국을 너무 크게 그려놨어.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조금씩 그려놨지만 거기 밑에 보면 인도도 있고 저기 이제 안 보이지만 유럽도 있고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도나 유럽의 중심, 유럽의 그 세계, 중앙아시아 세계 이런 것들 고조인들이 직접 가서 봤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누굴 통해서? 원나라에서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줬겠죠.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된 거야? 조선 초기 때 반영됐어.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보면 이런 지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과학기술은 또 조선 초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려 말기 때 원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냐면
이슬람의 과학들이나 이런 달력들, 율법들이 달력의 책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과학기술, 조선 초기 때 과학기술과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게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지도에서 점점 이거조차도 안 그리죠. 네. 그래서 뭐만 그려? 중국이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은 있긴 있는데 어디 섬 하나 쫙 깨가지고 점 하나 찍을 정도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너무 가대포상해서 그잖아. 특히 중국을.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중화 중심주의.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그 농도가 완전히 강해졌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조선 초기 때의 어떤 외래문 새로운 어떤 문화의 수용이 조선 중기 때 되면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시대 또 성리학이 이제 뭐냐면 보편화되고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전혀 배타적이고 북수적인 감정들이 남게 되죠. 사대적인 것들이.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책 보면 그 노골대당 있어. 노골대어는. 이 노골대당은 뭐냐면 중국어 학습소가 노골대야. 그걸 이제 한글로 풀이한 건데 그 노골대 자체가 이제 그죠. 노골대는 이제 주로 중국인 역관들이 주로 이제 뭘 처음 배울 때 입문서로 노골대를 선택해서 배웠어요. 예, 노골대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뭐 이거는 언어는 나중에 한 거죠. 노골대 가지고 이제 배우고 그 노골대 주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야. 주로 중국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갖다 팔고 사고 그런 내용들이야. 왜냐면 역관 애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심지어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무슨 권한을 줬냐면 정부에서는 그 규정 안에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뭘 하죠? 인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걸 팔포무역이라고 하죠. 팔포까지 인삼 팔포를 갖다 파 조선시대는. 그래서 그거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또 뭐냐 물건을 사가지고 조선에 와서 또 비싼 가격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겨놓는 거야. 그래서 역관 입장일 때는 정부부터 돈은 안 받았지만 통상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그래서 역관 출신 중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역관 출신 중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골대 이제 상거래 주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쭉 넘어가서 조선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조선 부분은 나중에 뒤에 조선사 할 때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간단하지만 금성교과서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7차 지도서 있죠? 국정지도서 부분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